평양중앙병원 통역사로 일하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외국 의료진과 북한 의사들 사이에서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죠. 하지만 김정은의 특급 진료가 시작되면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휠체어에 의존하며 환청 증세까지 보이는 김정은의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했고, 더욱 놀라운 것은 모든 의료 결정이 김주혜에게 직접 보고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 내 숙청이 시작되고 동료들이 하나둘 사라지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이 목숨을 위협할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리선화입니다. 평양중앙병원 외사과에서 통역사로 일했죠.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제가 북한 권력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병원에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특급 진료 일정이라는 명목이었지만 모든 직원이 알고 있었죠. 김정은이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원 전체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복도마다 보이부 요원들이 배치되었고 평소 사용하던 엘리베이터도 모두 통제되었습니다. 제게는 러시아계 의료진 통역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외국인 전문의 3명이 모스크바에서 특별 파견된 상황이었죠. 이들은 신경외과와 내분비과 전문의였는데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평소 외국 의료진이 와도 이렇게까지 긴장한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정은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모습은 러시아계 의사와 함께 앉은 사람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당 미래부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있었지만 나이에 비해 너무나 높은 지위였죠. 그 여성은 의료진과 매우 전문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치료 계획부터 향후 의료 지원 방안까지 모든 것을 직접 결정하고 있었죠. 마치 오랫동안 이런 업무를 담당해온 것처럼 능숙했습니다. 제가 통역하면서 들은 내용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보고 체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러시아 의사가 치료 결과에 대한 후속 보고를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문의했을 때였습니다. 그 젊은 여성이 답한 내용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의료 정보와 치료 계획은 김주혜에게 직접 보고된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아니라 김주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북한 권력 구조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김주혜라는 이름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권력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회의실을 나오면서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들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후 김정은이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있었죠.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진료실에서 통역하던 중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김정은이 갑자기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의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긴장했습니다. 환청 증세였죠. 의사들이 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즉시 화상회의를 요청했고 저는 실시간으로 통역해야 했습니다. 김정은의 뇌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병원 간부가 저를 별도로 불렀습니다. 외사과 리부장이었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단둘이 앉아서 나눈 대화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리부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모든 보고 체계가 바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관한 모든 정보는 김주혜에게 일원화될 것이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의료진과의 소통도 마찬가지였죠. 외국 의료진이 궁금해하는 것들도 모두 김주혜의 지시에 따라 답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리 부장은 제 표정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분이라는 표현이 김주혜를 지칭한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김정은이 아니라 김주혜가 실질적인 권력자라는 뜻이었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후 러시아 의료진과 점심 식사를 하던 중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북한의 후계자가 여성이라는 소문이 사실이냐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의사는 이미 김주혜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와 경력, 그리고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까지 말이죠. 해외에서도 김주혜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다른 직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근거리며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죠. 김정은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료진의 비공식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병원 내부에서는 김주혜를 차기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병원 행정실에서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김주혜가 병원 운영 방침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의료진 인사부터 장비 도입까지 모든 결정에 김주혜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김정은의 의견은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북한 역사상 가장 중대한 권력 이양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해보니 복도벽에 새로운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김정은과 김주혜가 함께 찍은 공식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사진 속 김주혜의 위치였습니다. 김정은보다 앞서서 서 있었고 표정도 매우 당당했죠. 벽보 하단에는 새로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위대한 계승자 김주혜 동지라는 표현이었어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호칭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이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죠. 며칠 후 더욱 결정적인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병원 간부 회의에서 김주혜를 지도자로 호칭하는 것을 직접 들었어요. 외삭과 회의실 옆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린 소리였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이 김주혜 지도자의 지시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정은의 부재였습니다. 병원에 중요한 의료진이 방문해도 김정은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김주혜의 측근들이 모든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김정은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문도 돌기 시작했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러시아 의료진과의 회의에서도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이제는 김주혜가 직접 의료 장비 도입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수억 달러 규모의 첨단 장비 구매 계약서에 김주혜의 서명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김정은의 승인 과정은 완전히 생략되었죠. 어느 날 통역 업무 중에 실수를 했습니다. 러시아 의사가 김정은의 현재 상태에 대해 물어봤는데 저는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최근 며칠간 병원에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외삭과 리 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제 답변이 보고서에 기록되었고 상급 기관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외국인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리 부장은 앞으로 더욱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주혜 체제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에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특히 외국인과의 대화에서는 김주혜의 권위를 확고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원 내부에서는 김주혜에 대한 경외감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은 김주혜를 롤모델로 여기기 시작했고 중간 관리자들은 김주혜의 정책 방향을 미리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모든 것이 김주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주혜의 측근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의 등장이었습니다. 이들은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매우 전문적이고 능력 있어 보였어요. 의료 정책부터 국제 협력까지 모든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권력 그룹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상태에 대한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내 주요 직책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교체되기 시작했어요. 수간호사 박경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죠. 다음은 의무기록 관리 담당자였습니다. 리영수라는 40대 남성이었는데 김정은의 진료 기록을 직접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그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고 대신 새로운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리영수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충격은 외과 주임인 최동혁의 실종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였는데 어느 날부터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른 의사들은 해외 연수를 갔다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죠. 병원 보안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외국인과의 대화 내용을 더욱 자세히 기록하라는 것이었어요. 특히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관한 질문이 나올 경우 즉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지침 때문에 더욱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안부 직원이 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김철호라는 30대 남성이었는데 표정이 매우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제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진실은 들은 척도 하지 말고 기억에서도 지우라고 했습니다. 김철호는 계속해서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국가 기밀이라고 했어요. 특히 김정은의 상태와 김주혜의 역할에 대해서는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가족들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다고 암시했죠. 며칠 후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주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젊은 여성이 병원에 나타났어요. 박미영이라는 이름의 3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당 조직 지도부 출신이라고 했지만 의료 분야에도 해박한 지식을 보여줬습니다. 박미영은 병원의 의약품 배정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보건성에서 담당하던 업무였는데 이제는 김주혜 라인에서 직접 처리한다는 것이었어요. 병원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을 장악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박미영의 권한이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의 인사권까지 갖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실제로 며칠 후 간호과장이 갑자기 교체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박미영과 가까운 사이로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정은의 실제 상태와 김주혜의 권력 장악 과정을 너무 자세히 목격했습니다. 언제 저도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병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사라지고 모두가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불필요한 대화는 피하고 업무에만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김주혜의 영향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은밀히 작성했던 보고서 사본이 발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러시아 의료진과의 회의 내용을 개인적으로 기록해둔 것이었는데 보안 검열에서 발견된 것이었어요. 외사과 리 부장이 저를 급히 불렀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리 부장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제 개인 사물함에서 발견된 메모들에 대해 설명하라고 했어요. 김정은의 건강 상태와 김주혜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업무 참고용이라고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주혜 라인이 병원을 완전히 장악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핵심 인물들이 하나둘씩 숙청되고 있었어요. 보건성 간부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은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모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김여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핵심 측근이었던 김여정이 공식 회의에서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어요. 며칠째 공개 활동이 없었고 관영 매체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권력 구조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병원 내부 분위기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고 모두가 눈치를 보며 행동했어요. 특히 김정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극도로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언제 자신들도 숙청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계속 병원에 남아있으면서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지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너무 위험했습니다. 김주혜의 권력 장악 과정을 너무 자세히 목격했죠. 며칠 고민한 끝에 저는 병원 휴직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도피였어요. 더 이상 이 위험한 상황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리 부장은 제 휴직 신청을 받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휴직 승인이 나온 후
저는 평양을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친척이 있는 신의주로 가겠다고 했지만 실제 목적은 달랐어요. 국경 지역으로 이동해서 탈출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 했습니다. 더 이상 북한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평양을 떠나는 기차 안에서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30년간 북한에서 살면서 체제에 충성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김주의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제가 목격한 것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권력의 냉혹함을 생생히 체험했죠. 신의주에 도착해서도 불안감은 계속되었습니다. 언제 추적당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에 대한 갈망도 커졌습니다. 김주의 체제 하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북한을 떠나기로 한 것이었어요. 제가 목격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김주의 권력 장악 과정과 김정은의 실제 상태에 대한 증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신의주에서 중국계 브로커와 접선하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친척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이었는데 만나는 순간부터 긴장감이 흘렀어요. 40대 남성으로 보이는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은밀하게 이루어졌죠. 브로커는 최근 국경 수비가 강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주의 후계 구도를 반대하던 내부 인사 2명이 탈북했다는 소문 때문이었어요. 보위부에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탈북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신분 위장이었습니다. 평양 출신의 병원 직원이라는 신분이 너무 위험했어요. 브로커는 제게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함경북도 출신의 일반 주민으로 신분을 바꾼 것이었죠. 며칠간 신의주 외곽에 숨어 지내면서 국경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압록강 건너편 중국 쪽에도 감시가 강화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브로커는 안전한 루트를 알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을 택해 도강을 시도하기로 했죠. 탈북 당일 밤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완벽한 조건이었어요. 브로커와 함께 강변으로 이동하면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뒤돌아볼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압록강에 도착했을 때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겨울이라 강물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브로커가 준비한 작은 고무보트를 보며 정말 이것으로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죠. 보트에 오르는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북한 주민이 아니라 탈북자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브로커가 조용히 노를 저으며 중국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 한복판에서 뒤돌아본 북한 땅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북한 쪽 초소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순찰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즉시 보트를 정지하고 숨소리를 죽이라고 신호했습니다. 몇 분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다행히 순찰대는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노를 저으며 서둘러 중국 쪽으로 향했어요.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성공적으로 국경을 넘은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공안에 발각되면 즉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었어요. 브로커는 안전한 은신처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조선족 마을에 작은 집이었는데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죠. 그곳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제가 얼마나 위험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김주혜의 권력 장악 과정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제 증언이 국제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연변에서 은신하던 중 예상치 못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조선족 인권활동가 김영호가 저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제가 평양중앙병원 출신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갖고 있는 정보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김영호는 최근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주혜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한 내부 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목격한 것들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김영호가 보여준 문서였습니다. 김주의 후계 전환을 전제로 한 내부 세력 개편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북한 고위층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였는데 제가 병원에서 목격한 변화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문서에는 김정은의 건강 악화와 함께 권력 구조 재편 계획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김주애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권력 라인 구축과 기존 세력 제거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본 숙청 과정이 모두 계획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호는 이 정보를 한국으로 전달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북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결정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제가 의료진 통역을 담당하면서 직접 목격한 김정은의 상태와 김주애의 실질적 권력 행사 과정이 핵심적 증거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도 위험했습니다. 중국 공안의 감시를 피해야 했고 북한 정보기관의 추적도 우려되었어요. 김영호는 안전한 루트를 통해 정보를 전달할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큰 결심을 하고 협력하기로 했죠. 며칠 후 더 많은 탈북자들이 은신처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당 간부 출신도 있었고 군 관련자도 있었어요. 모두들 김주애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 내부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김주애의 권력 장악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미 주요 부서의 핵심 인사들이 교체되었고 새로운 충성 세력들이 배치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김정은의 상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탈북자는 김정은이 이미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라고 증언했어요. 김주애가 사실상 모든 중요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영호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국제사회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권력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가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제 목격담이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위장 여권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을 경유해서 태국으로 가는 계획이었어요.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베트남을 거쳐 태국 방콕에 도착한 후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제가 목격한 진실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무게였죠. 대사관 직원들은 저를 매우 중요한 증인으로 대했습니다. 평양중앙병원에서 김정은의 진료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김주애의 권력 장악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한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제 증언이 북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결정적 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낀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 발을 디뎠다는 기쁨과 함께 북한에 남겨진 진실에 대한 책임감이 무거웠어요. 제가 본 것들을 정확히 증언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국가기관에서의 조사는 매우 세밀했습니다. 특히 김주애와 관련한 부분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목격한 권력 이양 과정과 김정은의 실제 상태에 대한 진술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문서로 정리되었죠. 조사관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한 것은 김정은의 의사결정 능력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증언한 내용이 다들 충격적이었죠. 김정은이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 모든 중요한 결정이 김주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요구받은 것은 권력 구조 변화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목격한 인사교체와 새로운 충성 세력의 등장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김주애가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라 이미 실질적 권력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론 인터뷰는 거부했습니다. 제가 증언한 내용이 공개되면 북한의 남은 사람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병원 동료들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조용히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으로 만족했죠. 몇 개월 후 저는 북한 권력 구조 변화를 연구하는 민간 조직에 합류했습니다.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북한 내부 상황을 분석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제 경험이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탈북자들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분야에서 목격한 김주의 체제로의 전환 과정들이었어요. 모든 증언들이 일관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이미 김주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이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제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권력 승계 과정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었어요. 김주애가 단순한 상징적 후계자가 아니라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로 부상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병원에서 목격했던 모든 변화들이 하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악화와 함께 시작된 권력 공백을 김주애가 체계적으로 메워나가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김정은의 얼굴은 여전히 북한의 모든 곳에 걸려 있지만 실제 북한은 이미 김주애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진실이 언젠가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북한 권력의 심장부, 국가안전보위성. 그곳의 중장이 탈북한다는 것은 김정은이 자진해서 권력을 내려놓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30년간 체제의 충성파였던 보위부 중장이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에서 누구보다 특권을 누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김정은 앞에서 직접 충성 맹세를 했고 수많은 탈북자들을 체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왜 갑자기 조국을 등지고 배신자가 되었을까요? 보위부 30년 생활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습니다. 눈물은 약함의 징표였으니까요. 그런데 두만강을 건너면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놓아버린 그 순간에 북한에서 저는 누구보다도 체제에 충성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보위부에 들어갔죠. 보위부는 북한의 국가안전보위성으로 체제를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에요. 김정은 앞에서 직접 충성 맹세를 했고 매일 아침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에 인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빨간 테두리에 인민보안성 마크가 달린 제 제복은 공포의 상징이었어요. 평양 거리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길을 비켜줬습니다. 그게 권력이었죠. 평양 중구역 창광동에 있는 저의 집은 일반 북한 주민들은 상상도 못할 특별 배급과 특권으로 가득했어요. 외국 상품들, 일본산 전자제품,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대동강 뷰는 북한에서 가장 좋은 풍경 중 하나였고요. 매년 김정은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고 고위 간부들과 어울리며 최고급 양주를 마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삶이었죠. 하지만 그런 화려함 뒤에는 늘 공포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내가 살아남을까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동료들은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였고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한 번은 제 바로 윗선배가 김정은의 연설을 받아 적다가 한 글자를 빠뜨렸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그 후로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아내는 늘 말했죠. 당신이 출근할 때마다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아.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제 부하 중 한 명이던 장철호 소자가 보고서에 경애하는 원수님이라는 표현 대신 실수로 존경하는 원수님이라고 썼다는 이유로 처형 대상이 되었어요. 그는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모두 강제로 끌려와 처형을 지켜봐야 했죠. 그의 9살 딸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며 기절하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체제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내가 30년간 충성해온 체제인가? 사소한 실수 하나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이런 체제가? 하지만 그런 생각은 위험했습니다. 제 머릿속 생각까지 읽는 것 같은 보위부의 감시체계에서 그런 의심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몇 달 후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제 아들이 평양 외국어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보위부 요원들이 우리 집을 급습했어요. 성민이가 금지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혐의였습니다.
USB에 담긴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였죠. 성민이는 공부를 위해 봤다고 했지만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았어요. 제가 중장이라는 높은 직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정치범 수용소행 위기에 처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제 상관인 김영철 부장에게 찾아갔어요. 부장 동지, 제 아들은 실수했을 뿐입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러자 김영철은 비웃으며 말했죠. 박동혁, 자네가 이러면 안 되네? 우리 혁명은 가족도 버릴 수 있어야 하네. 김일성 동지께서도 친인척들을 숙청하셨잖나. 자네 아들이 체제에 위협이 된다면 처벌받아야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0년간 충성했는데 내 아들 하나 지키지 못한다면 이런 충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날은 새벽 4시까지 소주를 마셨어요.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 성민이를 어떻게 살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을 때 평양의 불빛 없는 어두운 밤하늘이 마치 제 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보안 문건을 검토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김영철 부장을 포함한 고위 간부들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 재원으로 사치품을 사들이고 해외 계좌에 달러를 숨기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에 맞서 자력갱생하자고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호화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믿어온 모든 것에 대한 배신이었어요. 그때 머릿속에서 위험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문건들을 가지고 탈북하면 어떨까?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스스로를 채찍질했어요. 박동혁, 너 미쳤냐? 조국을 배신한다고? 하지만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 생각은 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체제가 나를 배신했으니 나도 체제를 배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후에 찾아왔습니다. 김영철 부장이 저를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박동혁, 내 아들은 내일 재판받고 요덕 수용소로 가게 될 거야. 특별히 배려해서 사모구역으로 보내줬어. 15년 정도면 나올 수 있지. 물론 살아있다면 말이야. 그는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개미를 밟는 것처럼 무심하게요. 그날 저녁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탈북해야 해. 내일이면 성민이는 끝이야. 아내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당신이 미쳤어? 보이부 중장이 탈북이라니. 우리 모두 죽을 거야. 하지만 제 눈빛이 진지한 것을 보고 그녀도 침묵했습니다. 밤새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보이부에서 가져온 기밀 문서들을 챙기고 현금과 필수품만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우리에겐 48시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평소와 같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목적이 있었죠. 사무실에서 국경경비대 스케줄을 확인했어요. 두만강 경비가 가장 약한 시간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지내던 경비대장 최민호가 그날 근무였죠. 최민호는 제가 예전에 한번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그의 여동생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을 때 제가 증거를 없애주었거든요. 그날 저녁 최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오늘 밤 강 근처로 나와줄래?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는 의심 없이 동의했어요. 강가에서 만났을 때 그에게 $10,000를 건넸습니다. 민호야, 내가 오늘 넘어갈 거야. 도와줄 수 있겠나? 그의 눈이 커졌어요. 중장님, 농담이시죠? 농담이 아니야. 내 아들이 내일 요덕으로 끌려가. 내 여동생을 도와준 것처럼 이번엔 날 도와줘. 최민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어요. 4시에 교대 시간에 10분간 CCTV를 끌 수 있습니다. 그때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장님, 저는 당신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아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밤이야. 준비해. 성민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결연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우리가 잡히면 잡히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30년간 배운 게 도망치는 법이야.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집을 나서려는 순간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박동혁 동지, 문 좀 열어주시오. 보이부에서 나왔소.
누군가가 우리를 밀고 한 겁니다. 아내가 공포에 질려 저를 바라봤어요. 순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자, 빨리. 우리는 집 뒤편 작은 문으로 빠져나왔어요. 평양의 어두운 밤거리를 달리며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누가 밀고 했을까? 아마도 제 비서 정호일까요? 아니면 옆집의 감시원?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는 미리 준비해둔 트럭 기사를 만나 트럭 짐칸에 숨었습니다. 그는 평소 제가 뇌물을 줬던 사람이었어요. 중장 동지,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알아. 하지만 이것보다 더 나쁜 건 내 아들이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걸 보는 거야. 트럭은 밤새 달렸습니다. 검문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 신분증을 보여주면 통과할 수 있었지만 이미 보위부에서는 우리를 쫓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새벽녘, 우리는 함경북도 회령시 근처에 도착했어요. 두만강까지는 걸어가야 했습니다. 추위는 뼈를 내는 듯 했어요. 영하 20도의 날씨에 아내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여보. 곧 강이야. 달빛에 의지해 숲속을 헤매던 중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국경수비대의 순찰견이었습니다. 엎드려. 우리 셋은 눈 속에 몸을 숨겼어요. 순찰대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그 10분이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새벽 3시 50분이었어요. 최민호의 말대로라면 4시에 CCTV가 꺼질 예정이었습니다. 10분만 참자. 강물은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어요. 중간중간 물이 흐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저체 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4시 정각, 우리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갑자기 거기 서시오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2명의 경비병이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최민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아니면 다른 순찰대가 우연히 발견한 건지도 모릅니다. 뛰어! 아들의 손을 잡고 달렸어요. 아내도 뒤따랐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눈앞의 얼음이 깨졌어요. 엄마, 성민이가 외쳤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내가 얼음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여보! 달려가려는 순간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가세요. 성민이를 데리고 가. 빨리! 또 다시 총성이 울렸어요. 그 순간의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아내를 두고 갈 것인가? 아니면 모두 체포될 것인가? 아내의 눈에는 결연함이 있었어요. 가요, 제발. 성민이를 끌고 달렸습니다. 뒤에서 계속 총성이 들렸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딜 때까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했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보위부의 해외 공작권들이 중국 전역에 포진해 있었어요. 특히 저 같은 고위급 탈북자는 최우선 타겟이었죠. 연변 조선족 자치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탈북자를 돕는 브로커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첫날 밤 우리는 버려진 창고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성민이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엄마가 죽었어요? 아니야, 성민아. 엄마는 살아있어. 나중에 우리가 데리러 갈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남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체포되었다면 고문 끝에 처형, 아니면 강에서 동사했을 겁니다. 이틀 후 연락처로 알고 있던 브로커를 만났어요. 그는 50대 중반의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박 중장님, 큰일 나셨네요. 당신 사진이 돌아다녀요. 현상금이 10만 달러라네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중국 농촌 지역에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누구나 우리를 팔아넘길 수 있었죠. 브로커는 5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한국까지 데려다 주겠소. 하지만 위험 부담이 크니 값도 비싸요. 제가 가져온 돈은 3만 달러가 전부였어요. 3만 달러가 전부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라오스까지만 데려다 줄게요. 거기서부터는 알아서 하시오. 그날부터 숨막히는 도피 생활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숨어있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옌지에서 쿤민까지,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는 항상 아내가 눈 덮인 강가에서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중국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어요. 브로커는 국경을 넘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라졌습니다. 밀림을 3일간 걸으면 타켓이라는 마을이 나와요. 거기서 태국 국경까지는 또 이틀이에요. 라오스 밀림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뱀, 거미, 끝없는 습기와 열기. 성민이는 말라리아에 걸렸고 저는 그를 업고 걸어야 했어요. 밀림에서 만난 또 다른 탈북자 가족은 함경남도에서 온 김철수 씨 가족이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어요. 김철수 씨는 광부였는데 작업 중 사고로 동료들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수용소행 위기에 처해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국경을 넘었어요. 태국에 도착해 경찰서에 자수했을 때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태국 경찰은 우리를 이민국 수용소로 보냈어요.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을 만났습니다. 저는 박동혁입니다. 북한 보위부 중장 출신입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입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져온 문서들을 보여주자 그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몇 시간 후 한국 국정원 요원들이 도착했어요. 박동혁 씨, 당신 같은 고위층이 왜 탈북했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30년간 충성했던 체제가 제 아들을 죽이려 했으니까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인천공항의 화려함, 자동문, 에스컬레이터, 수많은 사람들. 제 옆에 붙어있던 국정원 요원이 말했어요. 이제 자유의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간 조사를 받았어요.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비밀, 핵시설 위치, 해외 자금 세탁 경로, 대남 공작, 요원 명단까지. 국정원 요원들은 제 증언에 놀랐어요. 이런 정보는 지금까지 어떤 탈북자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컴퓨터 사용법, 은행 계좌 개설, 지하철 타는 법 같은 기본적인 것들. 북한에서 최고 권력을 쥐었던 사람이 이제는 신용카드 쓰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정착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보위부 출신이라는 사실에 경계심을 보였어요. 탈북자 커뮤니티에서도 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보위부 중장이 양심이 있을 수 있어? 그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죽인 자야. 그들의 의심은 당연했어요. 저 역시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저를 의심했을 겁니다.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끊임없는 죄책감이었어요. 밤마다 꿈에서 제가 체포했던 탈북자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또 아내의 얼굴도요. 여보, 미안해. 당신을 두고 온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지만 트라우마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성민이는 저보다 빨리 적응했어요. 학교에 입학했고 컴퓨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여기선 인터넷에서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북한에 대한 진실도요. 아들이 보여준 유튜브 영상에서 북한의 실상을 다루는 채널들을 봤어요. 그 중에는 저처럼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내 모습이 겹쳐졌어요. 한때는 그들을 잡아 처벌하던 사람이 이제는 같은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첫 직장은 북한 관련 연구소였어요. 월급은 220만 원이었죠. 평생 처음으로 제가 땀 흘려 번 돈으로 무언가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첫 월급으로 성민이에게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북한에 있었다면 이런 물건을 가졌다는 이유로 체포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행복은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서울 생활에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은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어요. 무엇을 입을지, 어디서 일할지,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까지. 그런데 한국에서는 매일 수십 가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종류별로 다른 라면이 수십 개 이상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걸 사야 하지? 처음에는 그런 사소한 선택조차 스트레스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리가 먹는 라면도 한 종류뿐이었는데 여기선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웠죠. 지하철은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처음 혼자 지하철을 탔을 때 강남에서 내려야 하는데 종로 3가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 길을 잃고 2시간이나 헤맸어요. 결국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 보안원에게 길을 물어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진열대에 가득한 과일들,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고기들. 이 풍요로움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평생 지켜온 체제가 얼마나 잔인하고 거짓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착 2년차에 접어들면서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국정원에서 의뢰가 왔습니다. 북한 고위층 심리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였죠. 처음으로 제 경험과 지식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느꼈어요. 아, 내 인생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구나. 그 후로 대학교, 연구소 등에서 강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얼굴을 드러내는 게 두려웠어요. 북한에서 보복을 당할 가족들이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한국 국정원에서 제 가족은 이미 모두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첫 방송 인터뷰를 했던 날은 잊을 수 없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박동혁입니다. 북한 보위부 중장 출신입니다. 30년간 체제를 위해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이제 그 죄를 갚기 위해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입을 열자마자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북한 체제에서 이런 행동은 반역죄로 즉각 처형감이었으니까요. 방송 후 수많은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탈북자들은 당신이 우리를 잡으려 했던 그놈 아니냐며 분노했지만 일부는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지지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는 북한 체제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는 반응도 있었죠. 양면적인 감정이었어요. 제가 영웅도 완전한 악인도 아닌 복잡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는 NGO를 통해 제 아내가 살아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그녀는 함경북도 22호 관리소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저를 배신한 처벌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내는 살아있었고 저 때문에 지옥 같은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녀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을 구해내지 못해 정말 미안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누군가를 구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위해 매달 수입의 절반을 북한 내부 연락책에게 보냈습니다. 언젠가 그녀를 탈출시킬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요. 어느 추운 겨울날 한강공원을 걷다가 문득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어요. 아내의 손을 놓았던 순간, 강물에 떨어지는 총소리, 그리고 처음으로 흘렸던 눈물까지. 한강의 평화로운 풍경과 두만강의 살벌했던 기억이 대비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저는 자유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누가 나를 감시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북한에서의 기억과 죄책감이 남아있으니까요. 아내를 두고 온 후에 30년간 체제에 충성했던 맹목적인 믿음에 대한 자책감이 저를 괴롭힙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려 해요. 성민이는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고 저는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일하며 새로운 사람들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기 전 저는 기도합니다. 언젠가 통일된 조국에서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제가 북한에서 평생 배운 것은 감시하는 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 심지어 생각까지 통제하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은 자유롭게 사는 법입니다. 실수해도 처벌받지 않고 다양한 생각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가끔 한국 젊은이들이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와 성민이에게 자유는 목숨을 걸고 얻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비록 아내를 잃는 대가를 치렀지만 우리는 적어도 진실 속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동혁, 한때는 북한 보위부 중장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자유를 찾아가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아내도 이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한에서 10년간 군복무하며 중대장까지 올랐던 북한 남성이 굶주리는 가족들을 위해 탈북을 결심했고 남한에 도착하고 북한과 전혀 다른 모습에 경악해하며 놀라움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에겐 어떤 일들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수입니다. 중대장이라는 직책으로 북한 군대에서 10년간 복무했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의 남자라면 누구나 그래야 하는 것처럼 저 역시 군 생활을 했죠. 군에서는 충성심을 다지고 조국에 헌신하라는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군 복무를 시작하고 보니 그곳에서의 삶은 우리가 책에서 배운 조국을 위한 헌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군대의 일상은 상상 이상으로 고된 노동과 끝없는 명령 속에서 이어졌고 진정한 군사훈련보다는 단순하고도 강도 높은 작업의 연속이었죠. 하루하루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훈련이라기보다는 거의 노동에 가까운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침 5시에 기상해 곧바로 집합한 후 돌을 나르고 벽돌을 쌓는 일은 일상이었고 그마저도 없을 때는 중대원들 모두가 개간지로 나가 땅을 고르고 농사를 짓는 일을 했습니다. 만성적인 기근에 시달리는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배급되는 식량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고 배가 고픈 상태로 일에 투입되기 일쑤였습니다. 배가 고픈 와중에 하루 종일 땅을 파고 나무를 옮기다 보면 중간에 무너지는 동료들이 생겨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죠. 나중에는 힘들어서 도망가려던 병사들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배급은 하루 3번 주어졌지만 그나마도 곰팡이 핀 빵이나 마른 콩 몇 개로 끼니를 때우는 정도였어요. 정말이지 사람이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음식이었죠. 그래도 처음에는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감수하면서 군 복무를 하는 동안 나의 고향과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당장 입에 풀칠할 수조차 없고 당에서 내려오는 식량 배급마저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이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며 고생하고 계셨지만 장사는 잘 되지 않아 수입이 미미했죠. 여동생은 공부를 하고 싶어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선택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고통 속에 살아가던 중 제게 큰 결심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어린 시절부터 나라를 위해 충성하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지만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 체제에 등을 돌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충성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탈북이란 선택은 곧 목숨을 건 모험이었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때 제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내린 그날 모든 감각이 서늘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을 떠난다는 결심이 생기자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온몸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탈북의 무게와 그 뒤에 따를 위험에 대한 두려움도 엄청났죠. 군에서 고참으로서 그토록 충성을 다하라고 배웠고 나라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 체제에서 벗어나고자 결심을 한 것은 저 스스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탈출 계획은 철저히 혼자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았다가는 언제 제 계획이 발각될지 모르니까요.
군 내에서도 밀고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도 신중을 기했습니다.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군의 감시망을 빠져나오는 것이었죠. 중대장으로 있으면서 알게 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새벽녘, 감시가 소홀해지는 시간에 맞춰 지휘소를 벗어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도 지쳐 있기에 아무도 주의를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첫 번째 목표는 군 부대를 빠져나와 국경 인근에 있는 한 마을로 숨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간의 척박한 생활 덕분에 숨어 다니는 기술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탈출하기로 결심한 뒤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의 그 스릴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바로 체포당할 것이고 체포된다면 사형이나 다름없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국경을 넘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강을 건너는 순간이 가장 큰 고비였습니다. 국경의 경비는 엄중하고 순찰이 상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시의 실수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넘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식힐 겨를도 없이 어두운 물살을 가로질렀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손발이 꽁꽁 얼었고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강을 헤쳐나갔습니다. 운 좋게도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마침 강 건너편에 기다리고 있던 브로커와 연결이 되었고 그들은 제가 어떻게든 국경을 넘었다는 사실에 감탄하며 저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도 탈북자에 대한 감시는 엄중했고 조금이라도 눈에 띄면 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를 맡은 브로커도 탈북자이자 밀수업자 출신이었는데 그 사람의 눈에는 체념과 피로가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저를 도와야 할 이유가 있었기에 무사히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을 가로지르며 느꼈던 공포와 피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적발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언제라도 잡힐 수 있다는 생각에 쉴 틈조차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숨어 있어야 했고 어떤 날은 밤새 도로를 걸어야 했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습들이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제가 정말로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도 했고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하니 정말 숨 쉴 틈이 없더군요. 북한에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산 적이 많지만 중국에서 느낀 감시는 그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북한 사람에게 중국은 기회의 땅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을 품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디서든 저를 신고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정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경찰의 불심 검문이 있었는데 때마침 그 시간에 이동 중이었던 저는 아슬아슬하게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급히 저를 어떤 창고로 데려가 숨기고 적발될 뻔한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 창고는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허름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숨을 고르며 한참을 기다려야 했죠. 그동안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끝이다. 다시는 탈출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중국에서의 탈북자 생활은 잔혹할 만큼 처절했습니다. 일부 탈북자들은 자신의 탈출을 도와준 브로커에게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했고 이를 갚기 위해 심한 노동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정체가 발각되면 강제 송환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일할 때도 언제나 불안감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저에게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중국어를 아예 쓰지 말라며 조언했습니다. 언어만으로도 탈북자인 것이 티가 나기 때문에 단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유일한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무사히 한국에 도착하는 것. 탈출 과정에서 저는 온갖 인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국경을 넘는 동안 저와 같은 처지의 탈북자도 있었고 저희를 도와주는 일부 중국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위로도 주었고
때로는 위험한 순간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저를 위해 희생할 이유는 없었기에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이상 저는 항상 혼자임을 느꼈습니다. 그 긴 여정 동안 끝없이 자신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떠올랐고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꿈이 사라지면 저는 바로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중국에서의 고달픈 삶 속에서 드디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왔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동남아였습니다. 여전히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고 마음은 조바심이 가득했지만 한국에 더 가까워진다는 생각에 저절로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동남아로 가는 여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또 다른 브로커가 붙었고 이제는 여러 탈북자들과 함께 움직이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했지만 언제든 각자 생존을 위해 헤어져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말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동남아의 정글을 가로질러야 할 때는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방향을 잃기라도 하면 영영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왔죠. 그날따라 비까지 쏟아져 발은 점점 무거워졌고 비에 젖은 채로 나뭇잎들을 헤치며 나아가는 일은 상상보다 더 험난했습니다. 발이 진흙에 빠져 고꾸라지기도 여러 번, 몸은 여기저기 상처투성이가 되기 일쑤였죠. 하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 위험한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싶은 마음 하나로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정글을 빠져나온 뒤 우리는 국경 지역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경찰의 시선은 어디에나 있었고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면 큰일이 날 수 있기에 우리는 숨죽이며 그 지역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한동안 몸을 숨긴 채 기다리던 어느 날 드디어 마지막 여정을 시작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작은 배를 타고 국경을 건너는데 성공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안도가 몰려왔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한국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는 현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죠. 몇 번의 위험천만한 순간과 극도의 긴장을 이겨낸 끝에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고비가 있었고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이 땅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숨을 내쉴 틈도 없이 바로 국정원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한 절차겠지만 조사받는 내내 나는 내가 정말로 안전한지 의심받지 않을지 불안했습니다. 국정원에서 마주한 첫 풍경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독특한 한국말 억양으로 말을 걸어오는 조사관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지만 긴장감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며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의 이유와 여정에 대해 묻는 한편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기본적인 안내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는 여전히 긴장됐습니다. 모국어 같으면서도 다르게 들리는 한국어 억양에 신경이 쓰이기도 했고 조사관들이 몇 가지 질문을 던질 때마다 머릿속에서 이 말을 해도 될지 저 말을 해도 될지 고민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와 적응을 위해 머무르는 동안 국정원 생활은 새로웠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사가 제공되었고 씻고 자는 것조차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기본적 편의들이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듯 보였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전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전기 공급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고 방 안에 작은 전자기기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전구가 항상 켜져 있는 방 안에서 한밤중에 깨어나 전기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될 정도로 전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하루하루 조사관들이 말하는 내용이 익숙해지고 나도 모르게 한국말 억양을 따라 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점점 내가 새로운 세상에 와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국정원 생활이 끝날 무렵 나는 비로소 긴장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를 받아준 이 나라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국정원을 나서는 순간 나는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그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들이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보던 모습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신기한데 건물마다 빛을 뿜어내는 광경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발걸음은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북한에서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왜곡된 것이었는지 하나하나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한국이 자본주의 사회라서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식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본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물론 빈부격차가 존재하는 사회였지만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식사 한 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거리를 걷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자유롭고 개성 있게 행동했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스타일로 옷을 입고 하고 싶은 말을 거리낌 없이 하며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행동하는 모습은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개성이나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지 않았기에 한국 사람들이 이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은 어찌 보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된 것은 이 자유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자긍심을 주는지였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언론의 자유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씨 일가를 비판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민 누구나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고 그 의견이 자유롭게 나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이 곧 법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지만 한국에서는 법이 그 누구보다도 위에 있었습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고 나 역시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란 체제 선전의 거짓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자본주의가 악의 근원이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시스템이라 배웠지만 여기서 본 자본주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과 동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노력할 때 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확신이 주는 동기부여는 북한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를 박탈당하고 잘못된 정보 속에 갇혀있는 북한 주민들이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내가 북한에서 얼마나 큰 속임수에 빠져 있었는지 느끼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정치적 토론이나 뉴스에서 정부와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교차합니다. 방송에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비판받거나 기업의 잘못이 낱낱이 폭로되는 장면을 보고 있자니 이제는 내가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이곳에서는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진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도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조차도 나의 배경을 듣고는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기초적인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나 민간단체가 탈북민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도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북한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이곳에서 차근차근 배우며 적응해가는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자유와 배려 속에서 살아가며 북한의 체제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단지 개인의 안위를 위해 입을 다물고 자유를 빼앗긴 채 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삶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남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날은 친구가 나를 산으로 캠핑에 데려간 날이었습니다. 북한에선 단체나 허가받은 군 인력만이 산에 오를 수 있었기에 개인이 이렇게 산에서 캠핑을 즐긴다는 게 생소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즐기러 산에 가다니 이곳에선 이런 게 자유구나 싶더군요. 텐트를 치고 음식 준비를 시작할 때 캠핑 장비가 하나같이 첨단이었어요. 처음 보는 장비들로 뚝딱 만들어지는
그릴과 접이식 의자, 그 작은 가방 속에서 나오는 다리미판 같은 테이블까지. 친구는 그런 장비로 마치 요리를 시작하듯 음식을 굽고 채소를 자르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건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게 이렇게 맛있는 거였나 싶을 정도로 모든 음식이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요.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즐거운 저녁이 이어졌죠. 북한에선 무슨 일만 생기면 사람들 모여 조심조심 이야기하고 눈치 보느라 고생하는데 이곳에선 모두가 웃고 떠들며 자연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술을 한 잔씩 들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빛이 가득한 하늘과 달리 이곳 산속에선 별들이 온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그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있던 친구가 네가 처음 경험하는 거라면 더 특별하겠네 라고 했어요. 그 말에 갑자기 울컥했어요. 북한에선 별을 본다기보단 밤마다 앞이 안 보이는 어둠 속에 갇혀 살았던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산속에서 밤을 보내며 시끄러운 기계 소리나 경비의 감시도 없고 그저 자유롭게 웃으며 지내는 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자유라는 말이 이런 느낌을 주는 거구나 실감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이곳에서 누리는 자유를 북한에 있는 가족과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와 함께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죠. 그 다음 날 아침 일출을 보러 가자고 친구가 저를 깨웠습니다. 아직 여명이 떠오르기 전이었고 산 능선 너머에서 천천히 빛이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게 인생이구나 싶었어요. 북한에선 인생이란 매일 반복되는 노동과 정치 교육뿐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진짜 삶의 순간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 한국에 온 지도 어느덧 몇 년이 지나고 한때는 상상도 못했던 한국에서의 생활이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조금 무서웠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내가 진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북한에서의 제 삶은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었다면 이곳에서는 스스로의 꿈과 목표를 찾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제 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오고 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해봤지만 저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한국과 북한은 너무나 다른 세상이지만 사실 같은 민족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북한과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아직도 무거운 짐이 남아 있습니다. 탈북 후에도 저 혼자만 이곳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닥치면서 그나마 어렵게 시도했던 부모님과의 재회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는 정말 좌절감이 컸어요. 마음은 계속 초조하고 안타까워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했죠. 부모님이 이곳에 오실 수 있는 날이 언제일지 막막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하루빨리 그분들을 이곳에 모셔서 제 눈으로 부모님의 행복한 모습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이곳의 풍경을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좋아하는 음식도 같이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매일매일 바라면서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 누리는 이 자유가 너무 소중하지만 동시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큰 아픔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가족이 다 모여 이 자유의 땅에서 웃으며 살아갈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는 단지 주어진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제 손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저는 평양수첩 이현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평양수첩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